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도권의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됩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단란주점 같은 유흥시설은 아예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거리두기 최고 단계가 적용된 것은 처음입니다. 정부의 방역 완화 예고에 매출 회복을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은 사실상 저녁 영업을 하지 말라는 처사라며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예비 경선 일정을 마무리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여론조사 1위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세론 굳히기에 맞서 국민 면접 1위 이낙연 전 대표가 대역전을 노리고 나섰습니다. 선거인단 확보를 위해 두 캠프 간 사활을 건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 입당 여부와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이준석 대표와 만나 당내 상황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전 원장 측에서는 입당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만큼 윤 전 총장보다는 입당을 빨리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민들 사이로 청소기나 킥보드가 떨어지는 등 위험천만한 추락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 피해자들의 고통만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밤에는 외출을 하지 말아달라. 사실상 야간 봉쇄 수준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한번 뚫린 천장은 하루 확진자 1,300명까지 돌파했습니다. 내일은 더 늘어날 걸로 보이는데요. 결국 정부는 3단계를 건너뛰고 곧바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저녁 6시 이후엔 3명도 모일 수가 없습니다. 가족끼리도 사실상 외식이 불가능한 거죠.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국민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건데요.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조목조목 짚어보려고 합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4단계 거리두기 소식부터 황규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기준 4단계가 적용됩니다.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이대로 두면 하루 확진자가 2,000명 넘게 나오며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최고 수준의 거리두기 단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강화된 사적 모임 규제입니다. 저녁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저녁 6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2명까지만 만날 수 있습니다. 포장 배달을 제외한 식당 영업이나 헬스장, 학원, PC방 등 대부분 시설의 영업시간도 저녁 10시까지로 제한됩니다. 단란주점이나 헌팅포차 등 모든 유흥시설은 아예 문을 열 수 없고 결혼식이나 장례식 참여는 친족만 허용되며 인원도 49명까지만 허용됩니다. 종교시설도 비대면 예배로 돌아가고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모든 조치는 가급적 모임이나 약속을 취소하고 출퇴근 외에는 집에서 머무르며 사회적 접촉을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모든 학교의 등교도 중단되고 원격 수업으로 전면 전환됩니다. 다만 현장의 준비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적용은 오는 14일부터 할 계획입니다. 방과 후 교육과정을 통해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는 긴급 돌봄에 지나는 초등 돌봄을 수도권 확산세를 억누르고 전국으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한 초강수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말이 시작되는 당장 오늘 밤부터 야간 통금을 간곡히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사적 모임 등은 오늘부터라도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2주간의 방역 상황을 살펴본 뒤 단계 조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효과가 나오려면 최소 3주에서 4주는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직장인, 학부모, 학생, 자영업자, 시민 모두는 이번 4단계 조치로 삶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는 보신 대로 당장 오늘부터 저녁에 나가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식당들이 모여있는 서울 경복궁역 근처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 오늘 불금인데요. 한산하네요.
네, 제가 나와 있는 서촌 음식문화 거리는 평소엔 골목 가득 인파가 몰리는 곳입니다. 특히 오늘 같은 금요일 저녁이면 회식하는 직장인들로 발 디딜 틈이 없는 명소인데요. 하지만 지금은 평소보다 지나가는 사람 찾기가 어렵고요. 조금 전부터 간간히 시민들이 찾아오고 있지만 평소보다 손님이 적어서 이 시간에 자리가 있는 게 오히려 놀랍다는 반응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보다도 영업에 차질이 불가피한 이 자영업자들이 걱정입니다. 네, 자영업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영업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참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적 모임을 2명으로 제한하는 건 사실상 저녁 장사를 포기하는 말과 같다며 속상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지금 제 옆에 서촌에서 삼계탕을 파시는 자영업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거리두기 강화가 갑자기 결정이 됐는데 매출이나 예약에는 좀 영향이 없습니까? 왜 없겠어요? 많죠. 저희는 이제 11일 날에 수복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8일 날에서부터 완화가 된다 해서 예약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물건을 많이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어제 갑자기 강화돼 버렸잖아요. 그러니 다 예약이 취소되고 물건을 많이 해놨죠? 날씨는 덥죠? 다 버려야 될 상황입니다. 정말 너무 난감하고 너무 속상하고 죽고 싶습니다. 이제 앞으로 2주 동안은 저녁 장사 좀 힘드실 수도 있는데 뭐 대책이 좀 있으신가요? 대책 무슨 대책이 있겠어요? 갑자기 이렇게 나왔는데 대책은 전혀 없고요. 저희가 종업원을 6명을 데리고 하는 집이에요. 근데 지금 2명 갖고도 급여를 제때 못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이나 소상공인들 큐브에 와닿게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밖에 더 바랄 게 없네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방역에 협조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더 버틸 수 있을지 아니면 장사를 이제 접어야 되는 건 아닌지 고민된다는 반응이 상당수였는데요.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손실 보상과 피해 지원 금액을 대폭 늘려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촌 음식문화거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은 어제부터 밤 10시 이후 대중교통 수도 줄었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데 결과적으로 밤 10시 이후 승객들이 더 다닥다닥 붙어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대중교통 감축 조치에 대한 시민들 생각을 전민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카페와 식당 등이 문을 닫는 밤 10시가 가까워지자 사람들이 버스 정류장으로 몰려듭니다. 서울시가 밤 10시 이후 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을 20% 줄이면서 마음은 더 급해졌습니다. 밤 시간 통행을 자제해달라는 취지지만 시민들 반응은 엇갈립니다. 불편 당연히 하시겠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 10시 이후고 코로나 상태가 좀 악화되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합당한 처우라고 할까요? 사람 많아서 보내고 네. 긴 차 타요. 불편하죠, 당연히. 차 놓침이 한 20분도 기다려야 되는데. 출퇴근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걱정이 큽니다. 확진자가 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꺼림칙하지만 이미 10,000원인 지하철에 몸을 구겨 넣으면 객차한 거리두기는 남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지하철은 창문을 열 수가 없고 또 이제 아무래도 밀폐된 공간이다 보니까 그리고 가끔 또 이제 마스크도 벗는 사람들도 있고. 정부는 대중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재택근무와 시차 출근 방안을 내놓은 상황.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라는 쓴소리가 나옵니다. 재택근무나 이제 순환근무를 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대중교통을 이제 매일 이용하게 되는 것 같고요. 오히려 감축 대신 증차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1200명씩 나오고 하니까 좀 버스가 좀 증차가 된다거나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버스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이제 줄어들 거고.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수도권은 이렇게 방역 수준이 대폭 강화됐지만 비수도권은 휴가철 인파가 몰려 비상입니다. 오늘부터 강원도 해수욕장들이 문을 열며 피서객들이 본격적으로 몰려들 예정인데 일부 주민은 바리케이드를 치고 싶다는 심정을 말합니다. 강경모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백사장에 제사상이 차려지고 정성껏 절을 올립니다. 해수욕장 개장을 맞아 무사고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기를 기원하는 제사를 올리는 겁니다. 오늘 강원 양양을 시작으로 동해안 해수욕장이 순차적으로 문을 엽니다. 최근에 사람 확진자가 늘다 보니까 걱정은 많았는데요.
이렇게 좀 밀집된 느낌은 없어가지고 그나마 좀 마음 편히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들이 대거 몰릴 걸로 예상되면서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원도 관광재단은 올여름 강원도를 찾는 차량이 2천만 대가 넘을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요 리조트는 다음 달까지 빈 방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저 성수기 때는 아예 추첨제로 예약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자체들은 체온 스티커나 발열 체크는 물론 열감지 카메라가 달린 드론까지 동원하고 있지만 모임 인원 제한도 영업시간 제한도 없는 1단계 거리두기에서 자칫 집단 감염이 터지지 않을까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워낙 대규모로 심각하게 창궐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우리 동네 안에 이동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확산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기존의 체제보다도 더 강화된 체제를 가고 여기가 지금 청정지역이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때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여기다 바리게이트 쳐놓고 외부 사람들 못 오게 하면 어떨까. 방역당국은 여름 피서철 타 지역 방문과 사적 모임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저희가 잠시 후 기자들과 자세히 따져보겠지만 이 코로나 확산세가 이 지경까지 온 건 방역당국과 여권의 잘못된 신호 탓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7월부터는 회식할 수 있다. 백신 맞으면 해외에도 나갈 수 있다. 이런 메시지 탓에 방역이 느슨해졌다는 거죠. 아직도 여당은 이 방역보다 이 재난지원금 늘리는데 더 관심이 많아 보입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가능한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논의하겠다. 소득 하위 80% 지급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안을 수정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그렇다라는 그런 논란에서 벗어나서 전 국민을 주는 것으로 하고 이것을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거리두기 격상으로 피해가 더 커졌고 경기 부양 필요성 역시 커진 만큼 전 국민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론전도 펼쳤습니다. 80% 플러스 알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80% 선별 지급해서 불필요한 그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코로나 위기가 상위 20%를 피해간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정작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관련 당내 공식회의는 이번 주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코로나 현안 점검을 위한 TF 회의를 곧 열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선별이냐 보편이냐 80%냐 100%냐 하는 한가한 논쟁을 할 때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야당은 방역을 소홀히 했다며 정부, 특히 대통령 책임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은 소비를 늘릴 때가 아니라 자영업자 피해 보상을 늘릴 때라며 이 추경 예산안 수정도 요구했습니다. 송찬욱 기자가 이어갑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상황을 오판해 코로나19 4차 유행을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백신 접종 후 실외 마스크 미착용 허용 등 섣부른 방역 완화 신호가 문제였다는 겁니다. 4차례의 대유행 고비마다 방역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아마추어 정권의 무능 탓에 대한민국은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라 문데믹의 깊은 수렁에도 함께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전주의 원내대변인은 휴가철 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 민주당이 너무 일찍 방역 완화 분위기를 조성했다며 4차 대유행에 대한 연대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도 현 상황의 소비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게 야당 주장입니다. 소비 진작용 추경 예산 전반 다시 재검토하고 소상공인 등 직접 피해 계층에게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심사에 엄격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과 소비 쿠폰 등 전체 33조 원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소비 진작 관련 예산을 대폭 깎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만큼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투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그러니까 저녁 6시 이후에는 외출을 하지 말아달라. 이게 정부 메시지입니다. 어쩌다 이런 상황이 왔는지 정치부 전혜정 경제정책산업부 서상희 기자와 좀 따져보겠습니다. 서 기자, 그러니까 결국 국민이 고통을 감수해달라. 국민에게 기대는 상황이 된 건데
왜 이렇게 된 건지 좀 따져보죠. 네, 저희가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봤는데요. 우선 일찍 터트린 샴페인입니다. 어제 먼저 정은경 청장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오랜 코로나 대응으로 모두가 지친 상황에서 거리두기 완화 신호가 사람들의 접촉을 증가시키고 전파 속도가 빠른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증가가 지금의 유행 급증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5월 중순 정경 청장은 백신 접종자 노마스크 인센티브 관련해 아직 예방 접종률 7%라며 시기상조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열흘 뒤 방역당국은 7월부터는 백신 접종하면 야외에서 마스크 안 써도 된다, 이런 인센티브를 발표했는데 이때 백신 접종률 여전히 7%였습니다. 갑자기 말을 바꾸고 당근부터 꺼내기 시작한 겁니다. 전혜정 기자, 이 7월부터 풀 거라고, 그러니까 5월부터 바람을 잡은 건데 이 샴페인을 일찍 터뜨린 건 뭐 여당 정부도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이 지난 5월에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단계 완화를 예고한 뒤죠. 당시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놨는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과감한 재정 정책을 통해 민생을 회복시켜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고 있는 지금부터 관련 준비에 나서서 우선 다가온 여름 휴가를 국민들께서 좀 더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게 하고 올 추석도 추석답게 가족을 만나고 적어도 가족끼리는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여름 휴가를 더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고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분들에 한해서 이러면 다음 달 7월부터 단체 여행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참 저렇게 당정청 목소리 모아놓고 보니까 정말 괜찮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합니다. 그렇죠. 저 때가 6월 초거든요. 이 문 대통령은 지난 5일에서야 비교적 코로나를 잘 통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도 심상치 않다,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다음 날 확진자가 1000명대로 폭증했습니다. 이 방역보다는 재난지원금 지급 등 소비 진작 방안에 집중하다가 뒤늦은 경고를 내놨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서상희 기자, 그럼 이 상황까지 온 두 번째 키워드도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 백신 부족입니다. 최근 백신 하루 접종 건수를 보면요, 6월에는 하루에 최대 100만 명이 맞기도 했지만 6월 20일 이후론 지금 보시는 그래프처럼 10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져 지금까지 말 그대로 백신 보릿고개를 겪고 있습니다. 7월 말에는 백신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1차 접종률 30%, 2차 완료 10%에 묶여있는 사이 결국 4차 대유행이 뻥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요, 정 기자. 지난달만 해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이런 곳에서 백신 문제는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한미 정상회담 당시에 양 정상은 모더나 백신의 국내 위탁 생산을 결정하고 우리나라는 얀센 백신도 지원받았습니다. 이 이후에 문 대통령은 유럽 주요국을 순방하면서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 구상 등 K방역 홍보에 집중했습니다. 심지어 북한에도 백신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힐 정도로 수급에는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당시에도 우리 국민이 백신을 다 맞지도 않았는데 섣부른 언급을 했다는 야당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저 기자, 델타 변이도 좀 이야기를 해봐야죠. 네. 델타 변이가 우리나라에 시작된 게 이게 4월인데 지금까지 뭘 한 겁니까? 6월만 해도 이 델타 변이 아직은 초기 단계라는 게 정부 입장이었습니다. 검역 단계에서 걸러내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어제 방역당국은 델타 변이가 8월 말이면 우세종이 될 수 있다, 뒤늦게 경고했습니다. 델타 변이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을 때도 당국은 안일하게 대응했습니다. 이달부터 이 백신 접종자 자가격리 면제 중인데 확진자 90% 이상이 델타 변이인 영국과 러시아 입국자는 면제에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지금까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자, 정 기자, 지금 짚어보면 조급했고 안이했고 무능했다, 이런 비판도 나올 것 같은데 누가 책임을 안 집니까? 그런데 여권은 이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 탓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조국 전 장관 취임 3개월 서울시 코로나 폭증, 이렇게 오 시장을 풍자하는 캐리커처를 SNS에 올렸고요.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오늘 은근히 오 시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특별히 서울시 오세훈 시장님께도 부탁을 드립니다. 여야를 떠나서 방역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서 이 수도권, 특히 서울 지역이 가장 확산세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주 8인까지 모일 수 있는 정부의 완화된 거리두기 시행을 몇 시간 앞두고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 않다면서 급제동을 건 건 바로 오세훈 시장이었습니다. 그때 거리두기를 풀었다면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요. 과연 누구 탓을 할 수 있을지 참 의문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정부의 철저한 복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혜정, 서상희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민주당은 대선 경선 여론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일요일에 탈락자 2명이 결정되는데요. 자, 이번 예비 경선을 지나면서 여론조사 1위 이재명 경기지사와 국민 면접 1위 이낙연 전 대표 양강 구도가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대세론이냐 대역전이냐, 다음 주 출발하는 본경선을 앞두고 벌써 더 치열한 각축전이 시작됐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간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가상 양자 대결에서 이 지사는 윤석열 전 총장을 앞선 걸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전 대표도 윤 전 총장과 대결에서 동료를 보이면서 선전하는 걸로 나타나자 두 진영 간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이 지사 측은 대세론이 더 확산될 것이라며 결선 투표 없이 본선으로 직행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반면 이낙연 전 대표 측은 대역전이 시작됐다며 본선 경선 초반에 승기를 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양 진영은 본선 경선의 승패를 가를 선거인단 모집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우호적인 선거인단이 많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사 측은 선거인단 참여를 읍소하는 공보물과 문자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또 선거인단 모집을 독려하는 영상을 직접 찍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후보를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만드십시오. 이낙연 전 대표 측은 본선 초반에 분위기를 역전시키면 승산이 있다며 역전을 자신하고 이낙연 전 대표가 SNS 홍보전에 나서며 선거인단 등록을 격려했습니다. 다음 달 7일부터 시작되는 전국 순회 경선은 한 달간 진행되는데 일반 국민 선거인단 투표 결과는 3차례 나눠서 발표됩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진통 끝에 일단락됐던 경선 연기론이 민주당에서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자, 이 8명 후보 중에 살아남은 6명은 이 본경선 때 전국을 돌며 순회 경선을 하게 되는데요. 이 코로나 확산으로 차질이 불가피해지자 이참에 늦추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방역 지침이 격상되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다시 경선 연기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경선 일정 논란 때 코로나19가 진정된 이유로 경선을 미루자고 했던 이낙연, 정세균 후보 측을 중심으로 이런 상황에서 경선이 가능하느냐는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경선이 방역에 방해가 돼 국민 여러분께 지탄받지는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당시 경선 강행을 주장했던 일부 후보도 가세했습니다. 중단되거나 연기돼도 우려스럽고 예정대로 간다고 했다가 만일에 무슨 상황이 생기면 오히려 더 어려운 지경으로 될 것 같아서요. 당내에선 경선 일정을 강행한 송영길 대표에 대한 책임론까지 불거지는 모습입니다. 당 지도부는 힘겹게 매듭지었던 경선 연기 논란 재연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다음 달 7일 시작되는 지역별 순회 경선 일정에 대해 방역 조치 변경에 따라 새로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경선 연기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은 모레 본경선에 올라갈 후보 6명을 확정하고 9월 5일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는 방침인데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질 경우 일정 연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야권 대선 주자들 움직임도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국민의힘 입당 여부와 시기에 관심이 모이고 있죠. 먼저 윤석열 전 총장은 이준석 대표 등 국민의힘 인사들을 비공개로 만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누굴 만나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안보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소속 인사들을 만나 입당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출신 김영환 전 의원을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윤 전 총장은 현재 당 내부 상황과 입당 시기 등에 대한 조언을 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입당을 하는 게 좋을지, 한다면 언제쯤 해야 할지 물었다는 겁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6일 저녁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만났습니다.
1시간 정도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 내부 사정에 관심을 보인 걸로 전해집니다. 윤 총장님은 제 기억에는 그냥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당내 사정이라든지 정치 전반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입당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의 입당 압박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출마 선언 이틀 뒤인 지난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빨리 입당하라고 말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사전 정지 작업이 있어야 한다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대선 경선 예비 후보 등록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윤 전 총장의 빠른 합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국민의힘 입당은 윤석열 전 총장보다 빠를 확률이 높습니다. 최 전 원장은 부친상 중이죠. 내일 발인 후 본격적으로 움직일 전망입니다. 이어서 이다혜 기자입니다. 이틀째 빈소에서 조문객을 맡고 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내일 발인식을 마치고 나면 본격적인 정치 행보 준비에 나설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우선 국민의힘에는 입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친 고 최영섭 예비역 대령이 감사원장 임명 전날 써준 16자 한자성어가 입당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기 출진 불면고전, 천우신조 탕정구국으로 혼자 전쟁터에 나가면 고전을 면치 못할 수 있다. 하늘의 도움을 구하면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와서는 제 처지와 좀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저한테 또 힘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해석도 가능은 하겠죠. 최 전 원장 측근 인사는 부친 말대로 최 전 원장이 단기 필마 아니냐. 혼자서는 전쟁에서 이기기 어려우니 함께할 사람을 모아야 한다며 국민의힘 조기 입당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입당 시점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보다 먼저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또 다른 측근이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입당 시점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윤 전 총장보다 먼저 입당해 당내 입지를 다지는 데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고 최영섭 예비역 대령의 발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엄수되고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한 달 전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 12명에게 탈당을 권유했었죠.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이 제명된 비례대표 2명 외에 지역구 10명 중에 탈당한 의원은 1명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성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8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소속 의원 12명에게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12명 대상자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당을 나간 건 출당 조치된 비례대표 윤미향, 양이원영 둘뿐입니다. 나머지 10명은 여전히 민주당 소속입니다. 우상호 의원 등 5명이 억울하다며 버티는 중인데 일괄 처리한다는 당 방침 때문에 탈당계를 낸 5명도 여전히 당에 남아있는 겁니다. 후속 조치를 미루는 지도부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송영길 대표는 묵묵부답입니다. 탈당 권유하신 지 벌써 한 달 됐는데 이거 논의가 조금 어떻게 진행되고? 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개별적 설득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며 결국 다들 수긍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영훈 의원은 최근 이낙연 캠프 수석 대변인을 맡았고 우상호 의원은 민주당 소속을 내세우며 유튜브 등에서 활동 중입니다. 민주당은 출당을 위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탈당 권유 조치가 면피성 생색내기 아니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야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배우자대 본인 어떤 얘기일까요? 네, 논문 얘기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의 논문과 또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논문이 표절 의혹으로 서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군요. 그럼 배우자대 본인 중에 배우자부터 살펴볼까요? 네, 아내 김건희 씨의 박사 학위 논문 내용과 또 연구기관의 보고서 내용이 흡사하다면서 표절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여권의 공세는 갈수록 세지고 있습니다. 이런 저급한 논문으로 어떻게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었는지
남편이 검찰총장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근데 오늘부터는 윤 전 총장 측도 반격을 시작했던데요. 그렇습니다. 대변인단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결혼하기도 한참 전인 2007년도 배우자의 논문을 검증 대상이라고 했으니까 민주당은 후보 본인의 논문 표절 의혹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라면서 반격했습니다. 윤 전 총장 배우자의 논문 지도 교수를 찾기 위해서 한 방송국 기자가 경찰을 사칭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이런 일부 보도와 관련해서는 확인해보니 MBC 기자였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자가 경찰관을 사칭했다면 취재윤리 위반을 넘어 공무원 자격 사칭죄나 강요죄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도 했습니다. 네, 사칭을 했다면 논란이 되겠군요. 자, 윤 전 총장 측 그런데 이 표절 의혹이 있는 민주당 대선 주자 3명을 콕 집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미 이들의 논문 표절 의혹은 과거에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누가 어떤 의혹을 받고 있고 뭐라고 해명했는지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인용 표시. 보고 인용을 안 했다고 나보고 표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필요 없으니까 반납. 제 모든 경력에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반납했어요. 명백한 표절이죠. 그렇죠? 당시에는 그런 기준이 없었습니다. 인용하는 것을 가지고 표절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사료됩니다. 저는 2004년에 논문을 통과한 것이고 2007년도에 연구윤리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학자들 논문하고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배우자 논문과 후보 본인의 논문, 어느 게 더 검증 대상인지는 유권자들이 판단하시겠죠.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누가 빠르나 여권 대선 주자들 후원금 모금 경쟁이 치열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요. 각 후보가 대선을 앞두고 모금할 수 있는 돈은 선거 비용의 5%, 약 25억 원인데요. 후원금을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홍보물인가 보군요. 네, 추 전 장관의 지지자들이 제작한 홍보 포스터입니다. 적폐의 자외선으로부터 민생을 지키고 개혁하겠다면서 추 전 장관 얼굴을 새긴 선크림, 알약 같은 것들을 선보였습니다. 요즘 말로 굿즈 이런 거군요. 네, 하지만 실제로 있는 상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눈길을 끌기에는 충분해 보이죠. 추 전 장관은 후원 계좌를 열고 이틀 만에 5억 3천만 원을 모았다고 SNS에 밝혔습니다. 꽤 많이 모이는군요. 네. 그럼 이제 다른 후보들 이 모금 성적표도 궁금해집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는 후보 번호가 기호 5번이잖아요. 커피 한 잔 값을 아껴서 매일 후원하자는 5,555원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15억 원 넘게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 저는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후원 계좌를 연 일에 참으로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격려를 주고 계십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습니다. 저 모금 액수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이 기세를 가늠하는 촉도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민할 것 같은데 네. 그럼 이재명 경기지사는 더 모였습니까? 사실 오늘 모금을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액수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4년 전 대선 경선 때는요. 후원회에 흑수저위원회라는 이름을 붙이고 하루 만에 3억 원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다음 주쯤 계좌를 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모쪼록 후보들이 관심과 사랑을 받은 만큼 좋은 정치, 좋은 정책으로 국민에게 보답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요. 이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생후 20개월밖에 안 된 어린 여자아이가 아이스박스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달아난 친부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 중입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문 앞에 출입 통제선이 붙었고 쓰레기 봉투에는 현장 감식을 마치고 벗어놓은 경찰 방역복이 담겨 있습니다. 이 집에서 생후 20개월 된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된 건 오늘 새벽 5시쯤. 아이는 아이스박스에 담겨 상당 기간 방치된 상태였고 몸 곳곳엔 학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미 아이는 사망 상태였다고 저희도 전달을 받은 상황이에요. 친모는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지만 친부는 경찰이 오기 전 달아나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부부는 사실혼 관계로 아이를 낳은 뒤 출생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연락이 되지 않는 걸 이상하게 여긴 다른 가족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집안에 있던 아이스박스에서 시신을 확인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아이 친부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뒤를 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고층 아파트에서 떨어진 물건,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가 되죠. 청소기나 킥보드가 떨어져 주민들이 맞을 뻔한 사건들이 잇따라 일어나는데 문제는 누가 던졌는지 찾는 것도 제대로 처벌하는 것도 어렵다는 겁니다. 남영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을 지나는 두 여성. 하늘에서 정체불명의 물체가 떨어지고 두 여성은 깜짝 놀라 자리를 피합니다. 바닥에 떨어진 물체는 다름 아닌 청소기. 뒤에서 퍽 소리가 났죠. 나란히 걷고 있다가 한 발자국이었거든요. 제가 그냥 속도를 유지를 했으면 이제 제가 맞았죠.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가해자를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 경찰은 청소기 속 머리카락과 먼지를 수거해 국과수의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DNA를 확보해도 주민들과 일일이 대조하기는 쉽지 않아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안을 걸어가는 남성 앞으로 커다란 물체가 날아듭니다. 어린이용 킥보드였습니다. 7, 8kg씩 나가는 킥보드가 건물 6층 높이에서 떨어지면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된 겁니다. 그 순간적으로 난 주저앉았죠. 그 킥보드가 부러질 정도였으면 그 맞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정말 살인이에요.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합니다. 자꾸 오히려 봐지게 되고 건물 옆을 지나다가 조금 끔찍해요. 혹시 또 위에서 뭐가 또 떨어지지 않나. 가해자를 찾은 경우에도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다친 사람이 없고 고의성도 입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던진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하는데 벌금 10만 원이 전부입니다. 하늘에서 날아든 물건이 치명적인 흉기가 될 수도 있어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공군에서 일어난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의 국방부 합동수사단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부실 수사 책임의 윗선은 징계 대상에서 빠져 있어 유족들이 강하게 반발합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이중사 성추행 사건 발생 129일 만에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내놓은 중간수사 결론은 이중사에 대한 강제추행과 추행 방조 등 혐의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회유와 협박, 면담 강요, 피해 사실 유포 등 지속적인 2차 가해로 5월 21일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현재까지 입건된 관련자는 22명, 이 중 10명이 기소됐는데 구속돼 재판받는 건 성추행 가해자인 장중사, 직속 상관인 노준위 노상사뿐입니다. 성추행 피해 사실을 유포한 15비행단 대대장 등 16명은 징계위에 회부되고 20비행단 군사경찰 대대장 등 6명은 보직해임, 20비행단장 등 9명은 보직해임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부실 수사의 윗선인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은 오늘 오후 첫 참고인 조사를 했고 검찰 사무에서 배제되는 조치에 그쳤습니다. 유족 측은 여전히 군 수사의 한계가 크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은 성폭력 전담 수사팀을 설치하고 수사 독립성도 높이겠다고 했지만 핵심 관계자 수사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북한이 우리 원자력 연구원을 해킹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우리 정부는 아무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채널A 취재진의 질문에 북한의 사이버 활동이 위협적이라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승진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원전과 핵연료 원천 기술을 보유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킹 공격에 노출됐지만 우리 정부는 사실상 침묵하고 있습니다. 가장 민감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말은 민감한 정보는 유출됐는데 가장 민감한 정보는 유출 안 되니까. 채널A가 미 국무부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This was possibly hacked by North Korea. So what do you think about it and North Korea's attempt to hack other countries, particularly the U.S. and its allies? 미 국무부는 자세한 건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면서도 북한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North Korea's malicious cyber activities threaten the United States. They threaten our allies and partners, countries around the world. 북한의 위협에 맞서 힘을 합쳐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It retains the ability to conduct disruptive cyber activities. It's vital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network defenders, and the public to stay vigilant and to work together. 지난 5월 미국은 사이버 공격을 받은 송유관이 멈춰 휘발유 대란을 겪자 러시아를 배후로 의심하며 각을 세웠습니다. 사이버 공격이 국가 시스템 마비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안일한 인식과 대처는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스가 일본 총리가 올림픽 개막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면 정중히 맞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적한 양국 현안이 풀리는 계기가 마련될지 관심이 모입니다. 도쿄에서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올림픽 개막일인 23일에 맞춰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할 수 있다며 1박 2일 구체적인 일정까지 언론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3년 전 아베 전 총리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에 대한 답례이자 꼬인 한일 관계를 풀겠다는 차원으로 문 대통령의 방위를 해석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한국이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外交上、丁寧に対応するということは、ここは当然のことだというふうに認識をします。日韓両国のこうした懸案を解決するためにはですね、やはり韓国が責任を持って対応していく。 일본에선 재선을 앞둔 스가 총리가 한국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해법을 제시하지 않으면 의례적인 회담에 그칠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현재로서는 고려할 것이 많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백악관도 질 바이든 여사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대신해 개막식에 참석하는 방안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본 수도권의 경기는 관중들의 함성 없이 열리고 야구가 열리는 후쿠시마 등 3개 지역은 50% 이내 또는 10,000명 이하 입장이 허용됩니다. 多くの方々に観戦をしていただきたいという見ていただきたいという思いはありましたけれどもやはりこういう状況であります. 올림픽을 밝힐 성화가 오늘 도쿄에 입성했지만 도로 봉송은 모두 취소됐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오늘 많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표됐습니다. 게다가 습도는 90%를 훌쩍 넘겨서 불쾌지수까지 높았는데요. 밤이 되어 더위가 식기를 기다리셨겠지만 오늘 밤엔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 현상까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도 더위는 이어져 한낮에 서울 29도, 대전 31도, 대구 32도까지 오르겠고 자외선까지 강하겠습니다. 주말 내내 더위를 피할 수 없겠고요. 초속 20m의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 소식도 이어지겠습니다. 우선 내일 새벽까지 많게는 60mm가량 내리겠고요. 또 밤까지 전국에 60mm가량 더 오겠습니다. 내일부터 대조기가 시작돼 만조대 바닷물이 평소보다 더 높게 차겠습니다. 마산을 비롯한 저지대에선 침수와 범람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영국은 온통 사흘 뒤 유로 축구 결승전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3만 명을 넘었는데도요. 곧 마스크도 벗습니다. 이 델타 변이 증상이 독감과 비슷하다는데 사망자도 많이 줄었으니 우리도 일상을 유지하며 독감처럼 관리하자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요. 어렵습니다. 이 코로나 치사율이 독감보다 10배 이상 높고 특히 우린 백신 접종률이 낮아서 감당이 어렵기 때문이죠. 이 사실상 방패는 여전히 마스크와 거리 두기뿐 일상을 다소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끝은 올까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